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춰라.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출판사 에디터에서 펴낸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인치유 의학의 권위자인 전홍준 박사가 30년 임상 경험에서 검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전인치유란 자연치료 의학 분야의 성과와 임상 경험을 현대 서양의학과 하나로 통합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외과의사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전홍준 박사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는 동안 수술이나 약물만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 약을 써야 하는 등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경우의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의사 일에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독일, 일본, 미국을 방문하며 자연치료 의학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추구하게 된 치유 방법입니다. 책에서 삶의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추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면역력이나 치유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자연인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위대한 생명력과 치유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 생태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야생 동물에게는 어려운 질병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자연계에는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만 만성질환과 난치성 질환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생태관리학을 살펴보면 야생 동물에게 생긴 질환이라 해도 사람들이 오염시킨 환경이 원인이 되어 생긴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의 중독, 기생충 감염 몇 가지 세균성 질환을 제외하면 만성적 질환은 거의 없다. 사람들에게 흔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비만 같은 병이 없으며 관절염이나 중풍에 걸려 절룩거리고 다니는 야생동물은 볼 수 없다. 야생동물들에게는 병이 거의 없는데 왜 사람들에게만 이처럼 병이 많을까? 야생동물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 사람들은 거스르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낮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뛰어놀지만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산속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다.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전히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낮에는 바빠서 운동할 겨를이 없고 밤에도 온전히 쉬지를 못한다. 게다가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고 특히 온갖 생각과 번민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액이 오염된다. 야생 동물들은 조물주가 지정해 놓은 음식물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 소, 말, 코끼리와 같은 초식동물은 그 이빨이 풀을 먹도록 맷돌처럼 생겼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육식동물의 이빨은 고기를 먹도록 갈고리처럼 생겼다. 이들의 창자구조와 기능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다른 것은 먹지 않는다. 사람들의 치아구조는 주로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많은 난치병은 동물성 식품, 화학식품의 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야생 동물들의 내장을 조사해보면 결코 과식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그들은 상처를 입거나 병증을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굶는다. 동굴이나 나뭇잎 속에 몸을 감추고 절식과 휴식, 온열요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가 맑아져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과식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으며 절식은커녕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로 여긴다. 사람들의 이런 과식 습관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야생 동물들은 조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식을 하지만 사람들은 불로 익히고 수많은 화학 첨가물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다. 이 또한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야생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으므로 피부 호흡이 활발하다.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과 분리된 삶을 살므로 피부 호흡이 퇴화되고 있고 그것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야생 동물들은 낮에는 즐겁게 운동을,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음식물은 조물주가 지정한 것만 먹되 그것도 자연식과 소식을 하며 병증이 느껴질 때는 본능적으로 절식을 한다. 그리고 피부 호흡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충분한 산소를 섭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 동물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온전히 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이 없는 이러한 야생 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 자연치료의학의 핵심 사상이다. 사람이 자연의 능력과 분수를 벗어나서 무리한 생활을 하는 것, 곧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다. 수천 년 동안의 의학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규정하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이 옳다는 생각에 묶이면 다른 많은 가능성들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산에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산 중턱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질병의 치유에 이르는 길도 이와 같이 여러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의학적 정보 중 많은 부분이 결코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1990년대 초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의학사 교실에서 의학사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의학사 도서관에서 약 150년 전에 창간된 외과 계통의 학술지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외과 의사들의 눈으로 보면 초창기 외과 의사들의 수술 방법이나 치료법들 중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암에 대한 3대 요법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또한 수백 년 후에 의사들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은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다. 다만 변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의학적 진실이 다음 시대에는 미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한 발 비켜서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다차원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제2의 히포크라테스 또는 의학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파라셀수스는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의사이자 의학 사상가이다. 그는 기존의 의학 사상과 지식 체계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혁신적인 의학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의학의 시조가 되었다.
바젤 대학에서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천년 동안이나 서양의학을 지배해왔던 갈레누스 의학의 교과서를 학생들 앞에서 불태우면서 의사들이 보고 배울 유일한 교과서는 오직 환자뿐이다. 낡은 고정관념과 전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사실과 진리에만 접근하라. 고 가르쳤다. 그는 전통적인 지식들이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가르쳤으며 오로지 자연의 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파라셀수스는 자연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원리 아래에 다양한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독창적인 의학 체계를 세웠는데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그의 의학 사상을 높게 평가하고 따라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파라셀수스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다음 이야기에는 환자나 의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깊은 뜻이 있다. 의술은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증세의 치료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 현대 서양 의학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사나 열, 통증 같은 증세들을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증세를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설사에는 지사제를, 열이 나면 해열제를, 통증에는 진통제를 쓰는 것과 같은 처치를 당연한 치료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증세라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구역질, 설사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설사란 부패한 음식이 위장관으로 들어오면 세균이나 독성으로 우리 몸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음식물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인 것이다. 대부분의 증세란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증세를 존중하고 따라가면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다. 어떤 약이나 음식물도 섭취하지 말고 더운 물에 염분이나 설탕을 조금 섞어서 마시면 부패한 음식이 설사를 통해 다 배출될 때쯤이면 저절로 증세가 좋아진다. 그런데 설사라고 하는 자가치료 과정을 병으로 잘못 생각하여 곧바로 지사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 부패한 음식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장기화되거나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만다. 감기에 걸리면 흔히 열이 나고 입맛이 떨어진다. 열은 백혈구가 몸에 침입한 감기균을 잡아먹기 좋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 중에 하나이다. 열이란 세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종의 불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같으면 화력으로 적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균을 선멸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집중적으로 불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해열제를 써서 열을 꺼버리면 죽기 직전의 세균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마치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열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의 틀림없이 다시 열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 세균이 섬멸될 때까지 불작전을 계속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입맛이 없다면 밥 대신 과일 야채 주스나 더운 물만 마시게 하고 열이 날 때는 오히려 열을 더 올리기 위해 각탕법 등으로 땀을 흘리게 하는 식으로 증세를 존중하고 도와주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대부분의 증세는 다 사라지고 활기를 되찾게 된다. 생체의 자가치료 과정을 앞당겨 끝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해열제와 항생제 따위로 증세를 억압하는 반생리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병을 오래가게 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현대의학의 많은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는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혈압이란 병이 아니고 생체의 자가치료법이다.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하여 탄력성이 있으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을 텐데 피가 탁해지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어쩔 수 없이 심장과 혈관은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자가치료법을 써야만 한다. 서양의학 교과서에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잘 모른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고혈압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으니까 원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이라는 증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체 부위에서 피를 통과시켜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가치료 과정이다. 오늘날 많은 통증 환자들에게 약물, 수술, 물리치료 같은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세란 인체가 세균이나 독성, 물리적 치매와 같은 악조건에 놓일 때 생체 스스로가 자신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하는 자가치유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증세들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가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증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말은 아니다. 가령 몸에 가벼운 열이 날 때는 이열치열 방법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극심한 고열이 지속될 때는 발작 등을 일으켜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해열을 하는 요법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증 자체가 자기치유 과정이다. 아프면 낫는다 라는 말도 맞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각한 통증을 방치하면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통치료가 꼭 필요하다. 고혈압의 경우도 그렇다. 피의 오염이라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쓴다면 말초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고혈압을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장이나 혈관이 지금 압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심장이나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높은 압력을 못 이겨 뇌혈관 파열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피를 맑게 하는 원인 치료를 당장 하지 못할 경우라면 혈압을 낮추는 대중요법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증세를 없애고 억압하는 방법이 반생리적이라는 이유로 증세를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증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우를 잘 살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 자체가 곧 병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증세란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이 나에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면 우리 몸의 증세는 곧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우리 몸은 증세라는 이름의 비상치유 대책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노폐물은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하고 비교적 맑은 피는 혈관 중앙 통로로 흘러가도록 생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는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피와 혈관 내벽에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둔 채 혈압만을 낮추는 약을 쓰면 전신의 피를 잘 돌리고 있는 자가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피를 맑게 정화하는 원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혈압 강화제만 쓰는 환자들에게서 뇌경색이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지금 뻑뻑한 피를 머리 끝까지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뇌혈관에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결국 피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혼탁한 피 속에 과잉 영양분이나 중간대사 산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대사를 맡고 있는 기관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같은 기관이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분과 같은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설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당뇨이다. 생체가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 대사작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명한 자구책, 자기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끈적끈적한 피찌꺼기가 심장의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다. 피 속의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 전립샘의 혈액순환 장애로 부종이 오면 전립샘 비대증이다. 오염된 피가 관절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다발성 관절염이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등 만성 통증은 근골격계의 구조 이상이 원인이 아니라 피가 오염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 곧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허주는 동의부감에서 통 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라고 했다. 곧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 말이 통증 원인과 치료법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나는 통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사무치게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점도가 높은 피를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 힘을 쓰는데 이것이 통증으로 지각된다. 고무줄로 팔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묶인 부위의 위쪽에서 압통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혈류장애로 혈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의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채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피 속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필요한 칼로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혈관벽에 붙어있는 지방 성분 등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진다. 통 즉 불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혈류장애로 인한 두뇌의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고 이명은 좁은 혈관을 통해 혈구가 어렵사리 통과할 때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지럼증과 이명 환자에게 약 10일 정도 절식을 시키면 대부분 극적으로 좋아진다. 피가 맑아지고 혈류가 좋아져 뇌의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다.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은 대부분 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냉증이 있는 곳은 거의 틀림없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손발 저림이란 좁은 혈관의 틈새로 탁한 피를 보내려고 안간 힘을 쓸 때 느껴지는 증세이다. 이런 증세들도 생채식과 절식 후에 거의 다 극적으로 개선된다.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 반응, 습진, 건선, 진균증 등 만성 난치성 피부질환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피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 조물주가 피 속의 독을 땀구멍을 통해 밖으로 쓸어내고 있는 자기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환자들에게 약 10일간 절식 후 몇 개월간 생채식을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이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 생긴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코와 귀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증세는 사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피 속의 독이 코와 귀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인 것이다. 절식과 생채식을 실행하면 대부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피가 정화되어 더 이상 코나 귀를 통해 독을 배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 정맥류나 치액도 겉보기에는 다리나 항문 주변의 정맥혈관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나 항문 주변의 정맥순환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그 배후에 정맥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만한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이 국소적인 수술만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정맥을 확장시키고 있는 혈액의 오염과 순환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절식과 생채식을 시키고 사지 모세혈관의 미세 진동운동을 실행하면 10중 8구 수술할 필요가 없이 거의 다 좋아진다. 피가 잘 순환되므로 확장되었던 정맥혈관도 따라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마치 교통체증으로 멈춰서 있던 자동차들이 체증이 풀리자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생리통과 작은 근종도 혈액순환 장애가 근본 원인이다. 생리 때 자궁은 피의 소모가 많아 많은 양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하는데 자궁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쁠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이런 자구책이 생리통으로 느껴진다. 자궁근종은 만성적으로 자궁의 혈류가 나빠서 생긴 대사장애의 결과다.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장기간 생채식과 온혈요법으로 혈류를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근종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에 말초혈관들이 막혀 있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에 뿌리를 박고 살 수가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라날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채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근이 뿌리를 내려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치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세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위에서 살펴본 병증 이외에 다른 만성적인 질병들도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과 피해 도구로 귀결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증들은 그 실체를 바라보면 억압하고 제거해야 할 나쁜 병이 아니라 사실은 혼탁한 혈액의 악조건 속에서도 혈액순환을 잘 해보려는 자고책이며 생체의 자가치료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병증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